개미 투자자들을 위한 집단 소송의 1인자, 지난 10여 년의 그 공판 기록들을 개미들의 변호사, 배짱 기업과 맞짱 뜨다, 이런 제목으로 책을 펴냈네요. 김주영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런 소송 시작하게 된 게 언제였죠? 제가 한 99년부터 시작했으니까 한 15년 정도 됐네요. 15년 됐군요, 벌써. 네. 그때 첫 사건이 뭐였었습니까? 첫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제일 처음에 쓴 대우전자 분식회계 소송이 되겠습니다.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대우전자가 어느 정도? 네, 대우그룹이 이제 한 4조 원에 달하는 분식회계를 이제 했고 그 무너졌죠. 그래서 대우전자 소액 주주들의 주식이 휘주조가게 됐고요. 네. 제가 이제 처음부터 분식회계 소송을 맡은 건 아니었고요. 그 대우전자 소액 주주들의 그 주식을 감자하는 그런 어떤 주주총회에 저희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네, 주주들의 요청에 따라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주총을 이제 소액 주주를 배제한 채 이루어진 그 소액 주주 주총을 저희가 효력 정지 가처분을 받아냈고 그다음에 이어서 이제 분식회계 소송을 제기하고 그래서 총 기간이 한 8, 9년 정도 걸렸던 그런 소송이 되겠습니다. 그때 그 모였던 소액 주주는 모두 몇 분 정도였습니까? 그때 전체 소액 주주들은 10만 명에 육박했는데요. 실제로 그때 주총에 가고 했던 주주들은 한 2,000명 정도 됐고요. 그 실제로 이제 소송까지 갔었던 주주들은 한 360명 정도가 됐었습니다. 360명. 네. 8년, 9년 걸려서 결국 이거 승소하셨죠? 네, 결국 이제 승소를 해서 한 배상액이 한 100억 원 정도 배상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100억 원. 360명이 100억 원이면 그래도 한 1인당 한 3천만 원 이렇게까지 되네요. 네. 이 100억 원은 그럼 누가 보상을 하는 겁니까? 실제로 대우전자는 망했기 때문에 실제로 배상을 한 것은 그 회계법인이 했습니다. 네. 그 안진회계법인이라는 회계법인이 했는데 그 안진회계법인이 사실 부실 감사를 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제 세동회계법인이라는 회계법인이 이제 문제가 됐었는데 그걸 합병했던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저희가 배상액을 받아냈죠. 근데 그걸 또 이제 실질적으로는 그걸 갖다가 이렇게 보험회사가 또 지급을 했습니다. 보험을 들어놨군요. 회계법인 측에서. 대우전자는 사라졌으니까 제대로 그 분식회계를 감시하지 못한 회계법인을 상대로 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승소하는데 8년 9년이 걸렸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대뜸 첫 사건이 언제였습니까? 그 사건이 뭐였습니까? 이거부터 여쭤봤는데 사실 이걸 여쭤본 이유는 왜 이걸 하게 됐습니까를 알기 위해서거든요. 이런 영역 이거 중요하다, 이거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그런 활동을 하시니까 소액주주들이 찾아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어떤 계기였습니까? 제가 97년도에 그 제가 다니던 대형 로펌을 그만두고 김앤장에 계셨죠? 네네, 김앤장을 그만두고 이제 개업을 한 것이 97년 9월인데요. 그 김앤장이면 누구나 다 가고 싶어하는 건데 고백 그만두셨어요? 네,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일 중독자가 되기 싫어서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대형 로펌의 변호사가 굉장히 일이 많거든요. 개인적인 삶을 굉장히 포기해야 되니까. 김앤장이 몇 년 다니셨었어요? 제가 실제로 한 5년 정도 근무를 했었으니까. 그렇게 일이 많았습니까? 정말? 네, 지금도 많지만 그 당시도 일이 많았고요. 네,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저녁을 먹기가 좀 1년에 몇 차례 안 되는 그런 이제 그 삶 자체가 좀 싫다. 이제 싫었던 것도 있고요. 그리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김앤장에서는 아무래도 힘 있고 돈 있고 이런 의뢰인들을 상대로 이렇게 맡아가지고 이제 하다 보니까 어떤 그 변호사로서 어떤 그 힘을 이 변호사의 어떤 보람은 힘을 거스리는 사회의 그 역학 구조를 갖다 좀 거스르는 그런 것이 쾌감인데 그런 어떤 기쁨이 좀 적었죠. 그렇죠. 그렇지 않아도 힘 있는 사람들만 그냥 도와주는 거니까. 네네. 처음부터 제가 그것이 이렇게 양심에 가책이 들었던 건 아닌데 제가 이제 그 예전에 그 95년도에 그 미국 유학을 갔다 돌아와서 한 장애인 복지단체를 위해서 제가 이제 장애인 학교를 짓기 위한 소송을 맡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 소송을 이제 이겼는데 그 소송의 파급효과가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많은 장애인들을 위한 특수학교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지역 주민들이 반대했죠.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가 심했고요. 그래서 공사를 도저히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그걸 누구를 상대로 그건 소송하셨던 거예요? 사실 주민들을 상대로 했죠. 주민들 상대로? 네네. 반대하는 주민 대표로? 예. 그래서 승소하셨죠. 그것도. 그래서 이제 그것이 가처분 승소를 하게 되고 그것이 그 학교가 지어지는데 계기가 됐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똑같은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 전국의 수많은 장애인 관련된 시설들이 그렇죠. 그 결정을 계기로 해가지고 다 잘 지어지게 되는 그런 그 효과가 있었거든요. 예. 그걸 해보니까 정말 야 변호사란 거 이거구나. 정말 법의 힘이 이렇구나. 그건 김현장에 계실 때 했던 거예요? 네네. 그럼 그 장애인 특수학교가 김현장한테 의뢰를 한 거예요? 아니요, 그건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미국에서 유학을 갔다 와서 제가 한 2달 동안 사무실 복귀하기 전에 자원봉사 활동을 거기서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 기억이 저는 잊지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그 대형으로 보면서는 그게 힘듭니다. 그런 걸 하기가. 뭐 지금은 뭐 사회공헌 활동도 하고 그러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러기 힘들었기 때문에 좀 더 자유롭게 약자들 편에서 네. 뭔가 기존 질서를 조금 거스르는 그걸 법률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고 싶다. 게다가 제가 이제 97년도부터 그 김현장에서 나와가지고 참여한 것이 참여연대 소액주주 운동을 하게 됐는데 소액주주 운동. 예, 참여연대 소액주주 운동 하다 보니까 소액주주들의 권리가 막 침해가 되는데 그것에 대한 제대로 된 변론을 해줄 수 있는 변호사들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또 내가 이제 나왔으니까 뭔가 전문화를 또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까지 이제 기업 변호사로서 이제 했던 경험이라든지 이런 걸 살려서 참여연대 활동도 하니까 이걸 전문화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김현장에 계실 때는 주로 기업 편에 섰다면 이제는 기업한테 피해를 본 소액주주들 그 사람 편으로 그냥 완전히 반대편으로 가신 거군요. 네. 일종의 개과천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시작해서 99년부터 시작된 이런 소송 지금까지 모두 몇 건 정도 하셨어요? 이런 그 투자자 소송의 건수를 총 건수를 하자면 글쎄요. 뭐 한 40-50건 정도 되지 않을까요? 네. 승소율은 몇 %쯤 됩니까? 그 세보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래도 한 80% 이상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단한 승소율인데요? 80%면? 안 그렇습니까? 뭐 대단한 승소율이라고 보기는 일단은 뭐 사실 승소할 만한 건을 맡아서 이제 하니까요. 모아서 하니까. 그렇죠. 이때 이제 상대방은 다 큰 기업들일 것이고 그들을 대리하는 사람들은 대형 로펌일 것이고. 거의 예외 없이 그렇죠. 대형 로펌들이 이제 상대방이 됐었습니다. 대형 로펌과 맞서 싸우기 참 힘듭니까? 뭐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그 맨파워가 훨씬 더 강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어떤 점이 가장 힘들어요? 그 맨파워를 가지고 그들은 뭘 잘합니까? 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우선 인원수가 많고요. 네, 저희가 이제 소송 재판에 가면은 저희는 굉장히 소수의 변호사들이 갈 수밖에 없고 상대방은 제가 이제 대형 로펌에 있었을 때도 항상 보면은 인원이 많고 여러 가지 이제 맨파워가 많고 또 이렇게 그 인맥이 굉장히 적하고 또 저희랑 달리 어떤 전직 그 고위 법관 출신 이런 분들이 많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저희들보다 훨씬 더 재판부에 대한 정보라든지 이런 것이 많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재판부를 잘 설득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제 능력이 굉장히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그 약점을 갖다가 충분히 인식하고 소송하지 않으면은 큰 코를 다치게 되죠. 재판부 분석에 뛰어나군요. 그쪽 세력은. 네, 그걸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거를 인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한 40-50건 되는 소송 가운데 이 책에는 10건의 소송 이야기를 담으셨네요. 10건은 어떤 기준으로 뽑으신 거고 이 중에 보면 다 승소한 게 아니라 패소한 소송까지도 들어있거든요. 어떤 기준으로 10건을 뽑으셨나요? 일단 이 10건은 상당히 그 사건이 발발했을 당시에 그 사회적으로 굉장히 그 큰 주목을 받았던 사건들입니다. 대우전자 분식회계 소송 또 뭐 바이코리아 펀드 소송. 바이코리아 펀드. 저도 기억나네요. 그리고 또 이제 뭐 현대전자 주가 조작 소송. 뭐 그 당시 이익치 회장을 그때 뭐 구속하느냐 마느냐 굉장히 그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았죠. 그리고 현투증권이라는 소송. 뭐 최근에 있었던 또 그 코롱 TNS
그다음에 또 H&T 소송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주식하는 분들은 웬만큼 앓는 상당히 그 주식시장 자본시장을 갖다가 흔들었던 그런 그렇죠. 큰 사건들입니다. 예. 그랬기 때문에 그만큼 소송의 과정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또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네. 보통은 그 사건을 딱 사람들은 이제 그 사건을만 기억하지만은 그 사건 이후에 이렇게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에 그 피해자들이 그 구제를 위해서 소송을 하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는 잘 모르거든요. 모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이제는 좀 속속들이 좀 알려야 되겠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쉽게 정의가 실현되고 쉽게 진실이 밝혀지는 게 아니다. 네. 그러면서 좀 알리고자 하는 게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은 제가 또 진소송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10건의 소송 중에서 7건은 이긴 거고 3건은 진 것입니다. 사실상. 예. 그러니까 이것이 진실이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늘 이기진 않거든요. 맞아요. 그 패소한 것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또 그것이 또 저한테 어떤 그 의미가 있었는지 그것을 제가 이제 밝혔습니다. 그래서 10건은 저한테 큰 의미가 있는 소송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승소를 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입은 피해 100%를 다 보상받게 되는 그런 것도 사실 아니지 않나요? 네. 저희가 제일 소송을 걸 때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승소 가능성뿐만 아니라 승소금의 집행 가능성을 굉장히 따집니다. 왜냐하면 사실 판결문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집행으로 이어지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은 집행할 수 있을 전제 하에서 소송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제 회사가 중간에 도산이 난다든지 또 그다음에 그 회계법인 상대로 소송했는데 그 멀쩡한 회계법인이 중간에 해산을 해버리더라고요. 네. 그런 일이라든지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승소를 했지만 100% 그 승소금을 이제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죠. 그렇죠. 네. 이 제목을 개미들의 변호사 배짱기업과 맞짱뜨다. 배짱기업이라는 단어를 쓰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마 이제 개미와 배짱이 이렇게 그거 이제 그런 걸 대비시켜서 하기 위해서 한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은 기업들은 이제 기업들도 참 두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분식회계나 주가 조작을 하는 기업들을 보면 결국은 이제 잘 안 되니까 그걸 어떻게든 이제 기업을 유지 존속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더 불법 행위를 하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잘못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 기업들의 특징이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배짱기업이라는 이제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고 그리고 한때는 기업으로서 존속했지만 내가 정말 힘들다 그러면은 정렬하게 또 문을 닫을 수도 있는 건데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렇지 않고 계속 무리하게 불법을 해서 하다 보니까 주주들한테 이제 투자자들한테 가장 최근에는 그 동양증권 동양그룹 사태가 지금 바로 그런 또 전형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배짱 기업, 제일 배짱을 막 부렸던 기업은 어디입니까? 그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네, 근데 하여튼 제일 기억에 남는 소송은 아까 이제 처음 말씀드렸던 대우전자. 네, 분식회계 소송이고요. 오래 걸리기도 했고. 분식회계 규모가 또 워낙 컸고. 네. 그리고 또 저로서는 참 의미가 있는 게 이 소송 과정에서 이제 패소도 하고. 그걸 다 뒤집고. 그런 과정에서 제가 이 책에도 소개했지만 이 패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제가 이제 전관 변호사를 또 찾아가서 제가 한번 부탁을 드려보기도 했고요. 그랬다가 결국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그런 어떤 적용을 하면서 저로서는 승패에 대한 두려움을 어느 정도 극복한 계기가 됐던 소송이 바로 이 소송입니다. 그래요.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소송이고 그런 소송입니다. 그 결과인지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진정한 승리는 결국 진실을 깨닫는 것이었다.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진실을 깨닫는 것은 저의 진실인 것 같아요. 저의 실상을 깨닫는 거. 저는 제가 처음에는 제가 굉장히 이타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또 그다음에 제가 이제 사명감을 가지고 이런 약자를 대리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패소의 두려움이나 이런 것에 결국은 저도 정관을 그러고 그런 걸 보면서 이 내가 원하는 거는 결국 내가 약자를 대리해서 이김으로써 더 큰 어떤 성취를 하려는 것이었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이 저의 그 내면에 저한테도 같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저의 실상을 갖다가 깨달아 가니까 그것이 비록
그 이기든 지든 그것이 저한테는 승리가 됐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저는 이제 이것이 가장 큰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나니 네네. 승패를 넘어설 수 있더라. 네. 그 그리고 뭐 예, 궁극적으로 또 졌던 세종 하이테크 소송 같은 경우에는 제가 너무 제 의에 취해가지고 내 정의감에 취해가지고 나는 꼭 이겨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재판부의 이 입장을 제가 간파를 못한 거죠. 내가 너무 이제 내 생각에 빠져 있으니까. 나만 옳다. 예. 그래서 저의 그런 것들 때문에 결국 어떤 패소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알겠습니다. 예. 다들 개미 투자자들 한 분 한 분 사정이 딱하신 분들 참 많지 않겠습니까? 네네. 소송까지 찾아오실 분들은 더 절박할 수 있을 것이고요. 네. 그러다 패소까지 하게 되면 참 그분들 어떡합니까? 그렇죠. 우리 김 변호사한테 막 뭐 원망하고 그런 사람도 있을 것 그럼요. 같은데.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좀 한두 분이라면 제가 그냥 글쎄요. 개인적으로 설득할 수 있을 텐데 예. 제가 하는 게 집단소송이다 보니까 수백 명이니까 예. 그 패소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소송을 할 때 정말 승소 확률이 높은 케이스만 골라서 하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경우는 정말 솔직하게 예. 또 그 부분을 갖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할 수밖에 없죠. 참, 뭐 지금도 이런 소송 계속 진행 중인 것들도 많죠? 네, 지금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네, 끊임없이. 네. 어떤 유형은 좀 달라지지만 예. 이 자본시장에서는 끊임없이 자본시장이라는 곳, 증권시장이라는 곳, 이 돈이 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탐욕, 인간의 탐욕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끊임없습니다. 네. 근데 이런 걸 사전에 좀 이렇게 차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금융감독기구도 있고 뭐 이런저런 그 관리기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한 10수년 전 시작하실 때에 비해서 지금 제도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좀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제도적으로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소액주주의 권리도 많이 강화됐고요. 예. 그다음에 집단소송제도 도입이 되고 그다음에 뭐 이제 뭔가 제도적으로는 입법부는 상당히 입법적으로는 많이 해결이 됐는데 그런데요. 제가 여기도 썼지만은 사실 사법 시스템 면에서는 상당히 아직도 낙후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해자가 굉장히 유리한 구조. 그래요. 가해자인 피고가 유리한 구조고 예. 피해자인 원고가 이 모든 입증을 책임이 다 하면서 이 손해배상을 받기는 너무나 힘듭니다. 예. 그리고 재판부도 물론 우리나라 사법부가 뭐 굉장히 깨끗하고 하지만은 그렇지만 아직은 그 약자의 고통에 공감하기보다는 사실은 기업 편인 경우가 많아요. 예, 그렇죠. 이제 전체적인 기업의 유지 발전 이런 것들은 많이 이제 예, 그런 것들은 아직 좀 우리 사회 개미들 약자들한테 꼭 이런 말을 해주고 싶다 하시는 말씀 있으세요? 개미들 뭐 저는 사실은 뭐 진정한 약자는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뭐 제가 대리하는 약자들은 그래도 주식 투자나 펀드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약자. 그러네요. 그다음에 또 피해 회복 권리가 있는 약자시니까. 그렇죠. 사실은 진정한 약자는 극빈층은 아닌 분들이죠, 네, 사실. 네, 저는 사실은 뭐 그러시긴 하지만은 그 많이 이렇게 많은 유혹이 있다. 결국은 나의 그 욕심을 자극하고 나를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너무 이제 빨리 돈을 벌고 유락천금 하려고 모든 것이 좋다고 하면 더 의심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호시탐탐 그 주머니를 노리고 그다음에 아주 감언이설로 그것을 노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좀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다. 투자할 때 조심해라. 네네. 쉽게 말하면 그 얘기라고요. 네. 네. 스스로를 호루라기 부는 변호사라고 표현하셨는데 앞으로 혹시 뭐 또 다른 계획 같은 거 있으십니까? 뭐 아마도 이런 그 소액주주 소송 같은 건 지속적으로 해 가실 거고 그 밖에 어떤 새로운 영역을 뭐 한번 도전하신다든지 그런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그런 건 없고요. 지금 있는 그 영역에서 지금 있는 이제 소송을 계속 쭉 잘 앞으로도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을 계속 꾸준히 잘 해나갈 계획입니다. 자, 이런 소송들 사실 이런 소송들을 할 필요가 없게끔 분식회계 같은 거 미리미리 차단을 하고 말이죠. 이렇게 되는 게 사실 바람직한 거 아닙니까? 뭐 그런데 뭐 이제 그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차단막을 쳐도 피해가는 사람들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렇지만 어쨌든 조금씩이라도 그런 게 줄어들기를 또 바라고 뭐 그런 일에도 좀 앞으로 기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진행 중인 소송들도 다 승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개미들의 변호사 배짱 기업과 맞짱 뜨다 이 책을 펴내신 김주영 변호사 함께 만났습니다.